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거시세계죠. 거시세계. X인 거죠. 미시세계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이런 단위의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거시세계인 거고, 사과나무나 태풍 같은 규모는 거시세계죠. 눈으로 충분히 보죠. 미시세계는 뉴턴 운동 법칙, 이거는 우리 이 거시세계에 사는 뉴턴 운동 법칙이라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가속도의 법칙이나 아니면 뭐 관성의 법칙 아니면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뉴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한테 맞는 거야. 원자한테는 맞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양자역학의 세계야. 굉장히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예요. 큰 규모의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지수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커. 뭐 100만 미터야. 10의 6승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자연현상, 태풍 같은 이런 공간적, 시간적 규모가 굉장히 큰 애들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언제 와요? 여름에서 가을 요때 좀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응? 매우 중요하죠. 자, 이거는 진짜 단순함기요. 이걸 틀린 사람은 그냥 뭐 A, B, C, D 안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는 욕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냥 외워야 돼요. 응? 이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외워야죠. 그죠? 10의 3승이 킬로,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지, 10의 마이너스 6승, 나도 가끔 헷갈려요. 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메가가 6승. 알겠죠? 이거 진짜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뭐 이유 없이 외우는 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외워야 돼. 응? 자, 많은 물리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하죠. 네. 기본량은 기본 단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네. 기본량은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자, 질량은 기본량 중에 하나이다. 시, 길, 질, 점, 온, 광물 외우셔야 돼요. 시, 길, 질, 전, 온, 광, 물 해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넓이의 기본 단위는 이건 부피지. 리터는 부피야. 그다음에 넓이는 그럼 뭐야? 제곱미터. 응? 그러니까 이거 X예요. 힘의 단위인 뉴턴은 기본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은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F는 ma. 그렇기 때문에 얘는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뭐가 있어? 질량도 있고 길이도 있고 시간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기본량이 아니죠. 기본량은 아니에요. 어? 기본량을 여러 개를 섞어서 나타낸 유도량이죠. 유도량. 미세먼지의 농도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돼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 굉장히 작다 이거죠. 미세먼지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안에 정말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네, 맞는 얘기예요. 자연현상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현상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등의 기본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본량의 종류 아까도 말했어요. 시, 길, 질, 전, 온, 광물 다 해서 몇 가지 있어요? 7가지다. 시간의 기본 단위 세컨드. 이것도 외우셔야 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톤이 1000kg인 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살아가면서도 쓰는 거야, 너네. 안 그래? 뭐 1톤 트럭, 2톤 트럭. 1톤 트럭이 뭐야? 1000kg까지 실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응? 미터 퍼 세컨드는 속력 혹은 뭐 속도 이렇게 써도 되죠. 속력의 단위이다.
자, 무엇의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질량의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자, 다음 기본량과 단위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질량이 킬로그램, 광도가 칸델라. 칸델라가 캔들, 그러니까 이제 초한테서 나온 이런 용어래요. 그래서 칸델라, 캔들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밝히는 물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밝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광도랑 관련 있는 단위로 그래서 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칸델라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뭐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 그냥 뭐 이 켈빈 뭐 이런 사람 이름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응? 그 다음에 진동수, 헤르츠. 사람 이름이야. 이 진동수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이름이야. 뭐 어떡할 거야. 외워야 된다니까. 전압, 볼트, 줄, 자기장, 테슬라. 너네 테슬라 자동차 알죠? 테슬라도 사람 이름이야. 이 자기장 연구한 사람 이름이야. 그냥 외워야 돼. 어떡하겠어. 그냥 외워. 뭐 어떻게 뭐 사람 이름이라도 뭐 어떻게 의미 있게 해줘? 안 된다니까. 그냥 외워야 된다니까. 자,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를 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측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측정인 거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낸 것. 측정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키를 측정했다. 150cm. 실제 키예요. 이제 이렇게. 이걸 측정이라고 하잖아요. 응? 모든 측정 단위는 정밀도가 동일하다. 모든 측정 단위의 정밀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 킬로미터이네야. 그럼 킬로미터로 측정할 때랑 그다음에 뭐 센티미터로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 키를 킬로미터로 측정할 거야. 그러면 뭐 이게 몇 킬로미터 나올까? 150cm인데. 사실은 150.12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얘를 밀리미터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1501mm. 사실 점 얼마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더 정확하겠지. 그지? 이게 자 어떤 단위를 쓰는지에 따라 내가 이제 약 1.5m. 1.5m면 0.0015km. 아 이렇게 할 거냐고. 이게 정확하겠냐고. 내 키 150cm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냐고. 정밀도가 떨어지죠. 키는 사실은 밀리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 사이즈 잴 때는 솔직히 센티미터보다 밀리미터가 더 정확해. 그러니까 발을 230이요, 240이요, 센티미터 딱딱 떨어지겠다고 해봐. 그럼 235는 어떨 거야, 그지? 그러니까 235 같은 경우는 235 밀리미터인 거지. 센티미터로 했는데 내가 230cm로 했어. 미안. 그러니까 230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안 된다고. 230 센치라고 했구나.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발 사이즈 잴 때는 밀리미터. 키 잴 때는 센티미터. 그다음에 뭐 이제 도로의 길이 이런 거 잴 때는 킬로미터. 이래야 정밀도가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위를 써줘야 된다 이런 게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측정 단위가 다 정밀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응? 이런 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약간 말을 할 때 이게 뭔 뜻인지 그런 뜻이에요. 자,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해 측정자가 측정값을 정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또 내가 지금 자가 30cm 자가 있는데 내 키를 재야 돼. 내가 30cm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약 딱 봤더니 한 5배야. 그러면은 15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실제로는 150.1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이나 2. 헷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이 정도라고 말하는 걸 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 현재는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현재는 이렇게 안 하지. 빛의 속력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응? 빛의 속력은 상수값이야.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왕복하는 이 그러니까 빛의 속력으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걸 재는 거잖아. 그죠?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며 정해진 단위를 일관되게 사용해 표현하는 것을 그렇지.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단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이제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뭐 올림픽의 달리기 선수야. 이 달리기 선수가 100m를 통과하는데 그 시간을 잴 거야. 그럼 그 시간을 잴 때 초로 재겠죠. 절대 그 100m 달리기 선수들한테는 그 시간을 잴 때 몇 시간 만에 통과했는지 안 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얘네가 몇 시간, 뭐 1시간이나 걸리니? 아니나 100m면은 10초 안팎으로 끝나. 그러니까 걔네가 초 단위로 끊는 거잖아. 그 사실은 초보다 더 정확한 이 소수점까지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 올림픽 할 때 이걸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옛날에 이런 선수들 이거 뭐 도마 선수라고 하나? 이런 거 이렇게 뛰어넘어서 막 공중제비하고 딱 떨어지는 도마 선수들. 이거를 어떤 올림픽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걸 10cm인가를 실수로 낮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자빠졌잖아. 다 자빠졌어. 근데 어떤 선수가 뛰기 전에 이거 높이가 좀 이상해 보인다. 자기가 평상시 뛰는 것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야 도약을 해서 막 공중에 돌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걔네가 뭘 잘못된 이런 걸로 쟀나 봐. 그래서 10cm나 잘못 측정된 거야. 그래서 걔네 어차피 뭐 올림픽이야 다시 할 수는 없어. 그 앞에 사람들 다 뭐 4년 준비한 걸 그냥 다 무의미하게 된 거지. 이게 측정 표준이 잘못된 예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해줘야 돼.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똑같은 도마 높이로 정해진 단위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최소 측정 눈금이 작을수록 촘촘할수록 정밀한 거죠. 촘촘할수록.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측정 표준을 써야지. 어림짐작하면 안 돼. 네 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달리기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빠른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측정 표준을 써서 정확하게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길이의 단위는 요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응? 볼츠만 상수도 볼츠만이라는 사람에 연관된 상수야. 그게 이름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국제 단위는 미터법인데 미국만 지금 인치 파운드 쓰지.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국제 단위계는 십진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진법은 컴퓨터가 쓰는 거지. 니네 컴퓨터니? 자,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플랑크 상수. 근데 이게 니네가 바꾸잖아. 선생님, 플랑크 상수는 또 뭐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에 연관된 상수야. 근데 이거를 그럼 니네한테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 진동수라는 게 얘가 시간분의 1이라는 거고 얘가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그러면 힘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다. 이런 것까지 알려준 다음에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곱하기 미터. 그 다음에 얘는 세컨드 분의 1. 그래서 얘랑 약분되고 그럼 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드. 거기에서 어쨌건 요 미터랑 세컨드는 우리가 시간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으로 재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이제 뭐 어디 갔어? 시간을 빛의 속력이 아니지. 거리 같은 경우는 빛의 속력으로 재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세슘의 진동수로 재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이미 나와 있는 거 말고 이 상수, 플랑크의 변하지 않는 상수에서 얘를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니네가 기억을 할래? 그러면 이걸 다 기억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기억을 못 한다니까 니네. 이렇게는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 플랑크라는 사람에 연관된 절대 불변의 상수인데 여기서 킬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킬로그램을 정의낼 수 있다. 왜? 나머지 값들은 다 이미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빛의 속력도 상수값이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슘의 진동수로부터 시간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애들이 이미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질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불변하는 상수, 플랑크 상수로 하면 된다. 그럼 플랑크 상수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우리가 에너지 값을 구할 때 수학적으로 적분을 쓰게 되면 플랑크 상수가 안 나오는데 등비급수 쓰면 나온다. 뭐 이런 말까지도 니네가 해면 이걸 다 기억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외우라고. 그냥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질량을 정의 내린다. 여기까지만 외우라니까? 얼마나 단순화 시켜준 거니? 그지? 그 과정을 니네한테 외우라고 한 거야? 아니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못 외우겠어라서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야. 너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외워야 돼. A, B, C, D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는 애들이 있어? 없잖아.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자 미터 빛의 속력이에요. 응?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페어 이게 전류잖아. 전류는 전하량이랑 연관이 된 거야. 전류의 정의가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이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것도 외울 거냐고. 그냥 얘가 전류의 단위. 그럼 전하량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외우느라고. 알겠어요? 켈빈 이것도 볼츠만 상수예요. 볼츠만 상수도 이는 이제 어떤 물질이 갖는 열 에너지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 공식까지 니네가 외울 거냐고. 여기서 공식까지 외우려고 하면 더 큰일이 생기는 거야, 너네는. 그지?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만 외워놔. 켈빈, 볼츠만 상수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몰하고 아보가드로 수는 당연히 외워야 돼. 왜냐면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 개수를 묶은 사람이 아보가드로거든. 이 사람의 이름, 이걸 묶은 사람의 이름이 아보가드로야. 그렇게까지 외울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도 외울 거야? 그걸 묶어준 사람의 이름이 아보가드로여서 아보가드로 수다 이렇게 외울 거야? 글쎄 나는 그렇게까지 여기 있는 이 모든 아까 말했던 막 그런 이유들을 다 외우라고 하면 이거 못 외운다고 봐 나는. 그죠? 응? 일단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고생해서 A, B, C, D, E, F, G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거 식으로 그냥 외워. 알겠죠? 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가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을 내가 알려줄게요. 아날로그 이 신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야. 여기 보면 초가 쫙쫙쫙쫙쫙쫙쫙 다 여기를 전부 다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 연속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날로그면 디지털은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다가 뭐 1초, 2초, 뭐 3초 이렇게 변하는 거 있지. 응? 이 시계로 1 다음에 2만 표현해. 1과 2 사이 값을 지나가진 않아. 그지? 그런 게 디지털 신호야. 그래서 얘는 X예요.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얘는 저장하고 분석하기 쉽죠.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는 저장하기 쉬워요. USB에 저장하기 쉽잖아. 그죠? 센서를 이용한 어렵다 해도 동그라미 쳤어? 쉽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졸려갖고 쉽다요. 쉽다. 응?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마이크로를 가지고 내가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질 않나. 어디 갔어? 이 미터도 빛의 속력으로 하는 건데 시간을 빛의 속력으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세슘 진동수로 하는 거고 빛의 속력으로 거리하는 거고 이렇게 외워놔셔야 돼. 자, 센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네, 센서는 자 우리가 문 열어주는 센서 있잖아요. 광 센서야.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가끔 걔가 문을 안 열어줘. 근데 거기다 인사를 하거든. 손을 막 흔들어줘. 그러면 걔네가 내 그 손이 흔들리는 그 빛의 그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자, 이 빛이라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자동문이 열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센서는 빛 신호건 아니면 그게 뭐 가스 신호건 아니면 뭐 그게 소리 신호건 간에 신호를 전기 신호가 최종 목표예요. 알겠죠? 디지털 정보는 전송 굉장히 편하지. 너네 컴퓨터로 응? 뭐 컴퓨터로 책 한 권 전송하는 거 별일 아니에요. 그냥 책 예를 들어서 완자 이런 거 다운받아서 책을 그걸 이제 메일로 해갖고 파일 첨부해서 쭉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날로그로 보내야 돼. 책을.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우편으로 붙여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베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가 메일 하나만 전송하면 파일 그대로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어요. 그죠?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현대 문명에 많은 영향을 줬죠. 설마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겠지? 자,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거. 자,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건 신호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거를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 지식이나 자료,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 그걸 정보라고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센서는 다양한 신호를 측정하여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 연속적인 게 아날로그 신호야.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기록의 간격이 우리가 왜곡을 적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막 불러. 산 토끼 토끼야 막 이렇게 불러.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나의 소리를 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초, 2초, 3초, 4초 때였어. 소리를 여길 따고 따.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재생해. 그럼 이게 이 소리겠니? 거의 다른 소리겠죠.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0.01초 간격으로 정보를 따는 거야. 여기 따고 따.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다 점을 막 찍어.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재생이 되겠죠. 이게 바이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뭐 영화를 다운받을 거야. 그때 뭐 몇 메가바이트보다는 몇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뭐 500메가바이트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은 사실 그건 다들 알아. 그건 영화관에서 누가 캠코더로 찍은 이상한 영화라는 거, 그지? 보통 영화면 1기가바이트 이상은 더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랑 메가의 차이는 알죠? 메가는 10의 6승, 그죠?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 그러니까 정보가 훨씬 많은 거지. 1000배가 많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기록 간격을 촘촘하게 해줄수록 작을수록 왜곡이 적게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작을수록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우주네요. 자, 한 종류의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한 종류의 원소잖아. 그러면 수소다. 그럼 그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위치는 어때요? 동일해야 돼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흡수선은 별 중심부의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아니지. 이 흡수선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별의 내부에서 원래는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해. 얘네가 막 빛의 형태로 나가려고 해. 나가는데 원래 처음에는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이 별에 대기들이 있어. 이렇게 대기. 이 대기가 이 내부보다 훨씬 차가워. 이 차가운 대기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이 대기에 일부가 흡수되고 나온 게, 이 흡수선이 생기게 한 게 이 차가운 대기야.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 원소가 흡수한 게 아니라 별 주변에 별의 대기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생긴 거야. 알겠죠? 그 틀렸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수소와 헬륨 흡수선만 나타난다. 아니야. 되게 많아. 이거 의외로 다른 원소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X. 근데 엄청 소량이지 대신에. 그럼 그 소량을 태양이 만든 것이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성운이 형성될 당시부터 아주 극소량의 다른 원소들은 첨부가 돼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꾸로 썼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 돼 있는 거지. 양성자가 UUT 업쿼크 더하기 다음 쿼크, 중성자가 다음 쿼크 더하기 다음 쿼크 더하기 업쿼크, 그죠? 그러니까 이건 X예요. 거꾸로이겠어.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 원자핵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핵이잖아, 핵. 자, 원자핵은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 만들어진 거야. 빅뱅 후 38만 년 지나서 만들어진 건 원자야, 원자.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한 원자. 알겠죠?
중성 원자는 핵과 전자가 결합한 거야. 이것도 틀리면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응?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헬륨 원자가 되기 위해 결합해야 하는 전자의 개수. 얘가 지금 원자 번호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래서 양성자 2개지. 그러면 양성자 2개에 전자가 몇 개를 결합해야 중성인 원자가 되겠어요? 전자도 2개죠, 2개. 어? 원래 원자라고 하면 중성인 거야. 그래서 중성이면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고, 그게 꼭 전자 수야. 중성 원자는. 자,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된 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 이 질량비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그래서 수소 3대 원자, 헬륨 원자 핵 1,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게 시험에 100% 나오게 될 거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자, 다음은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순서 빠른 거부터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중성 원자 되는 거죠. 외워야 돼. 이것도 안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어? 자, 태양계 성운은 무엇에 의해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고, 원시별 내부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그거는 우주의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죠. 자, 성운의 수축으로 생성된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이제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돼요. 1000만 켈빈이 제일 기본인 거야.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이제 수소를 핵융합할 수 있어. 자, 몇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되면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다시 수축해. 왜 수축하는 줄 알아요? 자, 여기 원래 이제 수소가 핵융합을 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죠. 처음에는 이 수소 남아있을 때는 융합을 하면 핵융합에 의한 엄청난 에너지, 내부 압력이 생겨요. 내부 압력으로 밀어내. 핵융합이야. 넌 핵발전소라고 생각해봐. 벙벙벙 터져. 물론 핵발전소는 핵 분열이지만 핵 분열보다 더 에너지가 크게 발생하는 게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이때 엄청난 압력으로 펑펑 터져. 근데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별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 커서 그래. 이건 중력이야.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 매우 커. 큰 상태에서 원래는 짜부라들어야 되는데 수핵융합하면서 요거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수소가 딱 고갈돼.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거야. 수소가 고갈되면 일단 핵융합을 잠시 멈춰. 핵융합을 멈추면 내부 압력이 없어져. 그러면 뭐만 남아? 짜부라지는 중력만 남잖아. 그러니까 다시 짜부라들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력 수축하면서. 여기다 중력 적어줄까? 그냥 수축 적어도 상관없는데 중력 수축. 어디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무슨 핵융합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탄소 가지고 또 핵융합은 태양 정도의 질량은 못해요. 자,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이거는 태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별에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철보다, 아이고, 몇 신지 지금 잠깐 보려다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죠.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란다.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중심부는 무엇을? 자, 중심부는 원시 태양을 형성하고 주변에는 이제 원반 혹은 뭐 이제 약간 자그마한 미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행성 그 밑에서 물어보고 있어서 태양계 원반, 이게 이제 주변부야.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해서 작은 미행성체들을 만들죠. 미행성체.
그리고 이제 얘네가 또 충돌을 해야 원시 지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최초의 이제 요 미행생체들이 충돌해야 원시 행성들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원시 지구가 있는 거죠.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이 육지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바다에서 형성됐죠. 그다음에 원소를 무슨 순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에 모기에 한 개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하죠.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자,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에서 18조까지 있어. 금속 원소는 대체로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죠. 수소 빼고요. 대체로가 붙었잖아. 그죠? 그리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 여기다 막 이상한 거 적었네. 양전화 막 이런 애들. 야, 너네 이온 몰라? 중학교 2학년 때 이온 배웠잖아. Na 플러스 이런 거. 양이온. 양전화가 뭐야? 양전화라는 거는 전화를 띈다 이런 걸로 표현할 때 쓰는 거지. 저 입자 덩어리는 양이온인 거야. 양이온. 18쪽 원소를 제외한 비금속 원소는 대체로 주기율표에 어디 있어요?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가 쉽죠.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해요. 뭐 이것도 이렇게 외울 거야? 뭐 NA랑 뭐 H2O가 반응을 하면 NaOH 플러스 H2O 앞에 개수들 이렇게 이렇게까지 외울 거냐고. 그래서 수소기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외워. 알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죠. 붉은색을 띈다고 쓴 사람인데 그거는 페노프탈레인을 집어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염기성인 걸 확인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페노프탈레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기성이 된다고 적어줘야죠. NaOH 비누잖아, 비누. 수산화나트륨 또는 딱딱한 비누. 염기성이에요. 응? 할로젠은 수어 반응해서 산을 생성해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게 HCl. 할로젠, Cl2 이런 거. 수소, H2 이런 게 반응해서 H2랑 Cl2가 반응해서 HCl. 이 뭐예요? 니네 위 속에 있는 염산. 응? 산을 생성한다고요. 그래서 원자핵주의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이거 껍질이라고 써있네. 답이 뭐야 이거? 화학 반응에 관여한 전자를 원자가 전자. 정의야. 정의 외우셔야 돼. 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무엇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화학적 성질을 원자가 전자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 화학적 성질을 원자가 전자가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이 껍질이 주기라고 했어요. 산소 2주기. 이거 눈이 있으면 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주기. 껍질 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주기. 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 족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원자가 전자가 족의 1의 자리 숫자 16족. 그럼 얘는 몇 족? 1족. 얘는 얘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물론 원자가 전자 수는 빵이야. 왜? 아르곤은 18쪽이기 때문에 화학결합 해야 해. 안 하니까 화학결합에 참여 가능한 전자가 없어. 그래서 빵이야.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 수가 요 밑에 또 답이 다 써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여기 빵이라는 거 써 있어. 그러면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8개 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생성된 양이온. 이것도 계속 나오네. 그 다음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 생성된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은 무슨 원자와 같은, 자, 이게 나트륨이 원래 11번이잖아요. 근데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를 잃어요. 하나. 그러니까 11개에서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10번이 누구야? 네온이죠. 이게 또 원자 번호 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그렇게 치면 얘는 이제 17번이야. 그 이제 염소가 17번인데 17번에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 되는 거니까 18개 같죠? 그러니까 아르곤이 되는 거야. 자, 아르곤이 18번인 것도 외우셔야 돼. 비금속 원소들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여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공유라고 써 있어 얘들아. 염화 칼슘은 요게 금속이죠. Ca2 플러스 금속이에요. 내가 그 주기표 만들어줘서 외우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수, 헬, 리, 배, 붕 하다 보면은 칼슘이 나오는데 칼슘에 금속이라고 써 있어.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니까 이온 결합. 물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니까 공유 결합.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 각각 몇 개씩을 내놔. 각각 두 개씩을 내놓죠. 그죠? 각각 전자 두 개씩. 그래서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 응? 공유 결합하게 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수용액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란다. 공유 결합이건 이온 결합이건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둘 다 없어. 근데 그 중에 공유 결합도 예외로 흑연은 전기가 흐르는데 그건 아주 예외인 거고 일단 일반적으로 둘 다 없어.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만 있는 거야. 그것도 예외적으로 이제 공유 결합 중에 사는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지만 예외가 아니면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만 있다고요. 예외가 아닌 이상은. 포도당은 고체 상태 전기전도 없어. 고체 없다고 하면 돼. 수용액도 없어. 이온 결합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금속 원자는 양이온인데 이거 몇 번 나오는 거야? 염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그렇지. 요거 아까 써 있었어. 여기에 어디? 여기 써 있었잖아. 여기 정전기적 인력. 얘는 이제 우리 어떻게 써요? Ca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니까 얘가 두 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CaCl2 이렇게 적었잖아. 몇 대 몇으로 안정한 화합을 만들어요? 1대2로. 지산나트륨은 고체 상태는 없다고. 아까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온 결합이고 공유 결합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 있다고요. 자, 공유 결합 물질인 산소 분자 O2로 적어야 돼요. 우리 이거 또 시험 봤었어. 물 분자에서 수소와 산소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그렇죠. 이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포도당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 왜? 공유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고. 고체건 액체건 없다고. 알겠어요? 이거에 다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거 틀린 사람 다 외워요.